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발달 내용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고,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도덕성 하나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지, 정서, 영역들의 어떻게 보면 종합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인지 발달 이론, 뭐 정서 발달, 언어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해야 되는 분량인데 간단하게 약간 개론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의 책을 보고 그냥 공부를 해도 될 법한 거긴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또 따로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도덕성 발달 봅시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이런 구분에 따라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런 것도 구별하고 그것 행동하고 공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혹은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위반을 했다고 했을 때는 죄책감 혹은 수심, 불쾌한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걸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도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먼저 습득을 해야 되죠? 예, 자기 평가적 정서를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서 발달도 필요하고 자기 평가적 정서를 느끼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그 뭐지? 인지적인 능력?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덕성 같은 경우는 인지 정서 요인들이 이제 다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한 도덕적 원리들을 내면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이상 같은 것들을 따르는 거긴 한데, 이 어느 정도, 얼마나 내면화 했느냐 같은 것들은 도덕성 성숙의 이정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법은 뭐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거,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해요. 항상.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가끔 가다 이제 과속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지키지 않는 거는 그 속도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면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외적으로 통제되는 행동으로부터, 그러니까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통제로부터 내적 기준과 원리에 의해서, 그래, 규정 속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지켜야 돼. 규정 속도를 지키는 이유는,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그 원리 지배된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늦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거나 위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 위반하면 여태까지 딱지를 뗀 적은 나 한 번 있구나. 신호 위반으로. 그때 얼마 냈지? 몇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덕성의 기준은 뭐예요? 내면화된 어떤 기준, 내적 그 내면화된 도덕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 어떻게 보면 도덕성의 어떤 기준은 자발성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도덕적으로 뭔가 이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죠. 옳은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 도덕성 성숙을 정의하는 6가지 특성, 차원이 있는데, 이제 자신감, 원론적 이상, 신뢰, 충실, 성실성, 배려, 공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성숙을 정의하는 6가지 차원이에요. 자신감 있고, 당연히 내가 옳은 일을 하니까 자신감 있겠죠? 원론적 이상. 그러니까 왜 그 말하면은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행동까지 이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론적이에요. 신뢰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우리가 이제 도덕성을 발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도덕성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공정성도 그렇고. 발달 심리학에서 도덕성은 이제 정서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과 행동적 요인 이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도덕적 정서, 도덕성의 정서적 요소예요. 그러면 도덕성의 정서적 요소니까 뭐가 나와요? 죄책감과 수치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옳고 그른 행동을 둘러싸고 있으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위반하려고 할 때 뭘 예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잘못된 일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치팅. 시험 볼 때 치팅을 한다고 할 때 물론 이제 그 치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적의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은 느끼지 않고 치팅에 성공했어 라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것들 느끼겠죠. 뭐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도덕적 기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내면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덕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제 획득을 했을 때 내 자부심을 느끼긴 하지만 뭔가 이제 또 만화 웹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알지 모르겠지만 유미의 그 세포들 최근 화에 보면은 미리 스포하진 않겠어요. 유미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누가 이제 훔쳐가지고 글을 잘 쓴 작가가 있었어요. 그 한 화가 그 작가가 가진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양심세포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서들이 이제 도덕사고 행동 같은 것들을 동기화하는 거죠.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과 같은 뭐 여러 가지 감정 정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덕적 정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막 이렇게 만화 잘 얘기하다 갑자기 조금 매번 똑같이 그렇게 웹툰이랑 게임이랑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웹툰을 안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이동건 작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나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그 얘기구나. 도덕 정서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의 도덕성 이론은 약간 정서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신분석 시간이 아니니까 이드에고 슈퍼에고 같은 것들을 이제 그냥 정신분석 시간에 배우세요. 이때 동성부모와 정서적 갈등을 경험을 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성부모와 동일시를 하게 되고 그 동일시한 동성부모의 어떤 도덕적 기준 같은 것들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이제 어떤 정서적 갈등이라기를 정서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정신분석에서는 거세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불안이니까 그런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과 같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동성 부모의 도덕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내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덕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적인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양육자의 영향도 굉장히 크기도 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물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부모 외에, 그러니까 부모와 공유 환경 말고 다른 비공유 환경에서도 이런 도덕성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따로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도덕성이 떨어지는 부모 밑에서 굉장히 도덕성이 투철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난 부모 밑에서 도덕성이 개차반인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동성 부모의 도덕 기준을 내면화한다라기보다는 양육자에서 받는 부분도 있긴 해요. 물론 이제 프로이드 얘기하다가 왜 프로이드 비판하는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다? 동성 부모의 도덕 기준을 내면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동성 부모와
어떤 도덕 기준이 똑같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뭐 도덕성이라기보다는 뭐 이 앞에 이제 도덕성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신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뭐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거의 다 100% 지키려고 하시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뭐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지키고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아버지한테 도덕 기준 같은 것들을 내면화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그 프로이드의 도덕성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사회학습 및 사회적 조망 같은 경우에는 상호 반응적 관계 맥락 내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헌신적 순종하고 상황적 순종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적 순종은 뭐 그 부모가 굉장히 이제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그런 부모들일 경우에 반응적으로 협동하려는 아동의 열망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잘 해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해줄 때 잘하는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헌신적 순종을 좀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 혹은 양육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육이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이제 타인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양육자가 얼마나 일관되게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그 갈등 같은 거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옆으로 걸어도 자식한테는 앞으로 걸어라, 똑바로 걸으라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헌신적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습이잖아요. 모방을 하는 거고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도덕성은 누구를 본다? 양육자를 보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아동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펀지 같아가지고 살짝만 보여준 것도, 그러니까 꽂히게 되면은 그걸 이제 바로 습득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인스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 그랬을 때 또 양육자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과 뭐 그런 것들이 갭이 생기게 되면 애들은 혼란스러워지죠. 뭐 어쨌든 사회학습 사회조망에서는 양육자와 자녀 간의 어떤 상호 호혜적인 상호 반응적 관계에서 부모가 긍정적인 어떤 모델링 대상이 되고, 또 그거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헌신적 순종의 형태의 어떤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 순종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힘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부모가 까라면 까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힘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부모님한테 이제 반항을 하면은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그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해도 자식들은 그걸 들어야 된다,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싸우다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적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동과 갈등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어머니, 여기 또 어머니라고 돼 있네. 양육자의 아동은 연구가 이제 어머니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3세에 금지된 장난감을 만지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4.5세에서 6세에 강한 내면에 대한 양심의 징후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갈등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에서 우리가 가장 뒤에서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뭐 도덕 행동 같은 것들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합리적인 어떤 혼나야 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설명이 이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도덕성, 뭐 도덕 정서라든지 뭐 그런 걸 바탕으로 도덕 행동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혼이 날 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내가 성적을 딱 줬는데, 시험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C뿔이 나왔어요. C뿔이 나왔는데, 물어보죠. 제가 왜 C뿔인가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너는 C뿔이야.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라고 하면은, 어때요?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제가 진짜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저는 굉장히 해자롭습니다. 성적에 대해서. 이게 시험을 왜 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학부 때도 시험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성적이 좋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 뭐 얘기하다 여기 갔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황적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C뿔이 받았는지 이제 메일을 받고 나서 저는 보통 이제 시험 문제 그런 어떤 항의된다. 항의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문의가 들어오면은 연구실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실로 오라고 한 다음에 시험지를 싹 다 보여줘요.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려서 너는 C뿔이고 네 위에 점수는 뭐고 네 아래 점수는 누가 있어라고 이제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과의 갈등을 성적에 관한 갈등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수긍하고 넘어가죠. 그럼 이제 이후에 이제 금지된 장난감 만지려는 유혹에 뭐 치팅을 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려나? 뭐 학생들이랑 그 예시를 적용을 해보면은 뭐 아무튼 그게 이제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도덕적 추론이에요. 도덕성의 인지적인 요소로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생각 같은 거고 옳고 그름을 개념화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관점입니다. 이 행동이 도덕적인 거냐 도덕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 이전에 도덕 정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정서를 느낄지 예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 보면은 도덕적 추론은 어떤 사고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또 지겹긴 하지만 삐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전도덕기랑 타율적 도덕성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전도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성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학령 전기 아동들은 규칙에 관심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뭐 체계적으로 놀이하지 않으나 규칙을 만들면 게임의 핵심은 차례를 지키고 이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제 독재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력자가 돼가지고 타인한테 어떤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학령 전기 아이들 대상으로는 딱히 이제 도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걸로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돼요. 어쨌든 도덕성이라는 굉장히 큰 개념 아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제 뭘 베푸는 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성의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생각 공감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어떤 도덕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가지고 있는데 피아제는 이제 규칙에 관심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좀 과소평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피아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히 이제 규칙 같은 것들은 지들끼리 만들긴 해요. 지들끼리 만들고 게임에 있으면 차례를 지키고 즐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그냥 순서를 지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뭐야?
너 좀 타고 그 다음 나 탈라 그러는데 누가 한 명이 순서를 안 지키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도닫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타율적 도덕성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도덕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적 인물의 규칙을 신성시하고 뭐꼭 그렇게 신성시하는 건 아니지만 규칙은 수정 불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듣는 거죠.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때 권위적인 인물이죠. 그 사람들이 지켜놓은 것들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인식, 그 신성시 하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양육자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규칙을 신성시하지 뭐 불경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까먹은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인지적인 어떤 능력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재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획득한 삐아제에게 의하면 그때 이제 획득한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규칙들은 이제 신성시하고 그걸 꼭 지키려고 하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규칙은 절대 도덕이며 옳은 것은 항상 이제 규칙을 따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타율적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속죄적 처벌을 선호해요. 속죄적 처벌을 선호하고 내재적 정의를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속죄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금지된 행동과 관련 없는 처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길에서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다른 집 창문을 깼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창문을 물어줘야죠. 근데 못 물어주고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엉덩이를 맞는다거나 체벌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금지된 행동,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은 엉덩이를 맞는 거다 라고 이제 하면은 그게 속죄적 처벌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할 테니 그걸로 용서해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꼭 그 뭐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타일적 도덕성에서 5세에서 10세 사이에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 성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인간 관계에서 타인한테 뭔가를 잘못했는데 뭐 어쨌든 뭐 정신적인 손해를 뭐 피해를 줬든 아니 기분을 나쁘게 했든 뭐 재물 손괴를 했든 이랬을 때,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쁘고 서운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속죄적 처벌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제 뭐 극단적인 상황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면 속상하게 했거나 기분이 나쁘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것저것 사주잖아요. 근데 막상 기분 나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해도 어때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풀리거나 그러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들이 이런 속죄적 처벌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내재적 정의는 사회규칙의 위반은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는다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울면한데 울면한데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그쵸? 산타 할아버지가 사회규칙의 위반, 우는 거예요. 우는 거는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어떤 처벌을 받아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처벌을 받아요. 왜?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내재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일상생활에서는 그 처벌받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결국 나쁜 짓을 하면은 잡히게 되어 있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숨길 수가 없으니까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범죄가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결된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벌을 받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엄밀히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내재적 정의, 사회규칙의 위반은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전전긍긍 전전긍긍 하면서 있죠. 물론 이제 꼭 그 내재적 정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을 갖다가 성인기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정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내재적 정의가 있으면 좋겠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그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성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율적 도덕성은 10살에서 11살쯤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규칙은 위반은 발견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이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내재적 정의가 깨지는 시기가 자율적 도덕성에 진입하게 되면은 내재적 정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규칙은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임의적 동의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변경을 할 수도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규칙이란 필요에 따라서 위반 가능해요. 언제 위반 가능해요? 차선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위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급할 때 구급차들은 그런 것들을 위반을 할 수가 있죠. 가끔 또라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뭐지? 그 뭐라 그랬나? 갑자기 또라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너무 강한 말을 해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운전할 때보다 구급차가 왔을 때 비켜주는 게 이 사람들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주로 이제 그 서울 도로 주요 간선도로랑 고속도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긴 뭐 신호도 없고 차 막히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돼 버리는데 그 빽빽하게 있는 주차장에서도 뒤에 그 구급차가 오면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하고 갈라져요 차들이. 그런 거 보면은 한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걸 좀 느끼기도 해요. 행위 자체 객관적인 결과보다 속이거나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자의 의도에 더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위법을 했을 때 이게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더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졌으면은 더 나쁜 거다.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했을 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율적 도덕성.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길을 알려줬네.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할머니가 길을 찾고 있어갖고 길을 알려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려주는데 잘못 알려줬어. 그럼 나의 행동은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생각해는 중학교였나? 아무튼 그런 것들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의도에 더 의존한다라고 하면 나는 좀 덜 잘못한 거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알려준 잘못이 되는데 의도 자체는 이제 선한 의도로 이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길을 헤매고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내 행동을 잘못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숙제적 처벌이 아니라 상호 처벌이에요. 규칙 위반자가 위반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걸 위반을 했을 때 반복 가능성을 낮추기 위반에 맞춰진 어떤 처벌 같은 것들 뭐 유리창을 깼으면 맞는 게 아니라 유리창을 보상해 주는 거죠. 뭐 단적으로 이제 물리적 피해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들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면 막 교통 위반하고 이러 다 벌금 내는 건 전부 다 속죄적 처벌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속도 위반했으면 속도를 지키는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나? 어디 운전 연습장 가갖고. 근데 이제 위반하게 되면은 벌점 깎이고 이제 운전을 점점 좀 못하게 되죠. 그런 게 반복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호 처벌이죠. 규칙 위반자가 위반의 의미를 이해하고 당신은 지속적으로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벌점 같은 것도 이제 발부를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삐아제 도덕, 당연히 이제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동의 도덕 수준으로는 인지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마찬가지고 삐아제가 어떻게 해서 아동의 발달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최근 연구들의 주장들이 있는 것처럼 도덕성에서도 마찬가지요. 10살 이하 아동들도 삐아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도덕 추론에서 더 세련된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이런 인지적인 능력에서 연령대가 점점 낮춰지는 것은 또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능에서 플레인 이펙트라고 이제 배웠었죠? 10년에 3점씩 올라간다고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삐에제가 아이들을 연구할 때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과는 또 이제 받아들인 정보의 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경험 요인에 의해서 더 효율적인 정보 처리, 더 어린 시기에 더 효율적인 정보 처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다기보다는 시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세련됐다라고 삐아제가 뭐 틀렸다라고 100% 틀렸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전생에 삐아제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론이 이제 맞다 틀리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대 흐름에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덕성 하면은 항상 이 사람이 떠오르죠.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도덕적 딜레마 과제를 통해서 도덕 발달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약 하나가 살릴 수 있는데, 약사가 약을 개발했어. 대단해. 혼자서 그런 약사가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약값은 뭐 2,000달러 정도 되고 남편이 최대한 끌을 수 있는 것은 1,000달러예요. 약간 싸게 팔 생각이 없고 남편은 약을 훔쳤어요. 이랬을 때 이 남자의 행동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냐 않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를 갖다가 이제 그 적게 하고 그 이유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도덕적 어떤 발달 단계를 만든 거예요. 도덕 발달 이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결정한 후 이후 사고구조 가치 도덕 발달 수준이 결정이 되고 도덕 발달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초기를 가면서 점차 복잡해지는데 뭐가 복잡해지냐면은 어떤 그 추론 과정이 복잡해진다. 추론 과정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다시 얘기하면은 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말 와이프를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범법자가 되더라도 아마 거기 실제 문제에서는 약사를 죽이고 가지고 훔쳐온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가 되면서 와이프를 살려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서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와이프가 죽어가는데 뭐 약을 구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 약사를 죽여서라도 약을 훔쳐서 내 와이프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딴 데서 돈 꾸는 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딴 데서 돈 꾸는 거 안 돼요. 그랬을 때 와이프가 어쨌든 살인은 나쁜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선택은 하나요. 약사를 죽이거나 와이프가 죽어가는 걸 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들을 점점 더 복잡하게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결정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사고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점점 그 성인이 될수록 이제 혀가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유가 많아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름이 누가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덕 발달은 세 가지 도덕 수준이 불변적 발달 순서에 따라서 발달하는데 우리 불변적 발달 순서 어디서 얘기했어요? 삐아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불변적 발달 순서는 어떤 단계적 발달이고 한 단계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후퇴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후속 단계가 이전 단계로부터 발전되고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총 크게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자잘하게 따지면 총 6가지 레벨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인수적이 1단계고 2단계고 3단계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요게 이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6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전인습적 도덕성은 뭐 삐아자가 얘기했던 전도덕기랑 좀 비슷해요.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에 관계된 행위자 행동, 눈에 보이는 처벌적 결과와 보상적 결말에 기초한 도덕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벌 복종 지향과 순진한 쾌락주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벌 복종 지향은 어떤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감독에 의해서 들키거나 처벌받지 않으면 오케이. 처벌이 크면 클수록 행동은 나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상적 결말에 기초한 도덕 판단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받은 결과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받아야 되는 어떤 지불해야 되는 어떤 코스트하고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뭐 그러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전임스적 도덕성이 단순히 이제 뭐랄까 어떤 행동의 외적 측면 정도만 보고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습적 도덕성, 인정을 받으려는 소망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을 지지하려는 소망에 기초한 도덕 판단. 이때부터 약간 조금 내면화된 규칙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착한 소년 소녀 지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인정받으려는 소망 같은 것들 바탕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사회 질서 유지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대로 합시다, 뭐 이런 거죠.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 법을 지지하는 소망에 기초한 도덕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옳은 일이야, 법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나쁜 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면화된 어떤 규칙 플러스 성문화된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후임수적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인들이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도달은 하는데 항상 항상성을 가지진 못하는 단계라 그래야 되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말만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계약과 민주적 법이나 윤리와 정의의 보편적 원칙이 기초한 도덕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후인심적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세계 5대 성이냐 4대 성이냐 아무튼 그 성인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뭐 사회계약 지향은 법은 인간의 권리에 존엄을 위협하는 것은 부당함, 뭐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같은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계약 지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개인적 양심, 원리, 도덕성,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양심의 원칙에 기초해서 사회적 계약을 초월하려는 추상적 도덕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도 다 감내하고, 자신이 피해를 보는 거 다 감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는 옳은 거죠. 개인적 양심, 도덕, 양심, 원리,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으로는 옳은 건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호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호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 잘났다 잘났어 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얼마나 뭐라 그랬나,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나, 윤리와 정의의 보편적 원칙에 기초한 도덕 판단 같은 경우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엄청난 희생,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희생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뭐 더 잘 살게 된 케이스, 잘 살게 된다기보다는 뭐 어떤 이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편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항일 운동하신 이제
항일 운동하신 분들이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윤리와 정의 보편적 원칙에 기초한 도덕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리니어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요렇게 이제 그 사회계약 지향부터는 요 이상으로는 약간 천상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인간들이 사는데 아웅다웅 하면서 도덕적 뭐 사회질서 유지 도덕성 같은 경우,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회계약 지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반 정도 하려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양심, 원리, 도덕성.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걸 판단을 하고 행동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 요인, 말만 인지적 요인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과정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동까지 연결이 돼야지만 개인적 양심, 원리, 도덕성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상적 도덕적 추론에 대한 콜버그의 비전이고 6단계에서 일관적인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뭐 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뭐 이제 비판을 하자면은 남성 집단에 편향된 결과니까 이 피험자들이 남성으로만 그 이야기를 했고, 성인들, 청소년부터 이제 그 성인들까지만 모집을 해서 어린 아동들의 어떤 도덕적 정교함 같은 과소평가했고, 남성 집단에 편향된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랑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여성들이랑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덕적 정서나 정서 행동에 대한 어떤 설명, 부재 같은 것 설명이 이제 안 돼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남성 집단에 편향된 결과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길리건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추론 문제에 각기 다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접근을 하고 도덕성 발달에 있어 서로 다른 순서로 성취를 해요. 그러니까 콜버그의 가설적 딜레마 자체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이게 이제 가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 상황이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어떤 도덕적 추론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콜버그의 기준을 사용해서 여성들의 도덕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들을 3단계밖에 위치하지 못해요. 그 3단계가 뭐냐면은 이 3단계가 아니라 여기 착한 소년, 소녀 지향 여기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착한 소녀, 소녀 지향밖에 이렇게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도덕적 대인관계를 무시함으로써 여성을 이제 3단계에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길리건의 어떤 딜레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신 중인 여성들 중 낙태가 필요한 상황인데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콜버그가 제안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가설적 상황, 와이프가 아픈데 약이 하나밖에 없어. 방법은 약사를 죽이고 약을 훔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와이프가 죽거나, 이거보다는 여성들의 어떤 낙태 상황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접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과연 어떻게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와닿죠. 어떻게 보면은 생태학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길리건의 딜레마 상황이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길리건의 도덕도 발달이 1단계 과도 1과도기, 2단계 2과도기, 뭐 3단계 이렇게 총 5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단계에는 개인 생존 제한, 자기 중심적인 실용적 관점의 도덕적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콜버그의 1단계랑 1, 2단계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2과도기는 이기주의에서 책임감 같은 것들을 이동하게 되고, 2단계는 이제 약간 그림 그리면 1단계 약간 1.5층이 있는 거예요. 1.5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 어디쯤에 있는 거, 요 어디쯤에 있는 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한다고 보면 되는데,
타인에 대한 책임인식, 뭐 자기중심적인 것은 비판의 대상에 대한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2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적 관점에서 내 이익, 뭐 어떤 여기서 갑자기 기브앤테이크라든지 순진한 쾌락주의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기주의에서 책임감으로 이동해요. 어떻게?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나만 계속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집단에서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기주의에서 책임감으로 이동해요. 책임은 자기 희생으로서의 선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계속 실용적 관점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막 계속 다 가졌는데 어떻게? 내가 다 가지지 않아도 이걸 이제 타인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타인에 대한 책임인식, 자기중심인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계속 이제 100을 가져갔어. 100을 가져갔는데 어느 순간 나는 30만 가지고 나머지 70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울 것 같아? 안 아까울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랬을 때 아깝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 희생으로서 선. 나는 30만 가지고 나머지 70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책임인식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기중심적인 측면에서 이제 책임감 같은 걸 또 이동한 결과 자기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과도의 선에서 진실로 이동하는 건데, 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아제 관점으로 얘기하면 평형을 찾는 거예요. 비폭력이 도덕적 지향인데 자신과 타인 양자에게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 같은 걸 인식해요. 그러니까 1단계랑 2단계랑 3단계의 차이점을 좀 간단히 얘기하면 1단계는 다 가져와. 2단계는 다 가진 거 좀 미안하니까 주자. 예를 들어서 20 남기고 80을 저 사람한테 줘. 그 선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죽겠어. 그럼 어떡하냐? 우리 50대 50으로 나누자. 라고 해서 선에서 진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와 타인 양자에서 최선의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 어떤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 거고, 길르간의 도덕 발달 이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다 가졌다가 남 줬다가 반반 나누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딱딱딱 나눠진다기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대인관계 내에서 어떤 타인과 상호작용, 어떤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한 도덕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길르간의 도덕 발달 이론은. 그래서 이제 관계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관계 편견이라고 하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개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만 타인과 관계에 있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도덕 발달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관계 편견을 반영한다. 관계 편견이라고 해서 편견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편견이라고 이제 되는데, 관계를 제가 그냥 좀 더 적절한 거는 관계를 좀 더 고려하는 어떤 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이어스. 좀 치우치는 거잖아요, 바이어스가. 치우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길리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남성과는 또 다른 게 뭐냐면 관계에 바이어스에 있다. 그럼 관계를 조금 더 고려를 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편견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도덕적, 근데 이제 길리건은 이제 콜버그랑 하루 열심히 싸우려다 보니까 도덕적 추론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시기나 연령 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콜버그랑 같은 실수를 이제 만들어.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실수라기보다는 콜버그는 남성 갖고만 했으니까 길리건은 그래 난 여성 갖고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여성만 연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과 다르게 추론한다라고 이제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워커가 종단 연구를 합니다. 가상적 딜레마 상황은 콜버그 채점하고 실제 딜레마는 길리건 사용해가지고 2년 동안 240명을 종단 연구를 쭉 해요. 그래서
R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 발달은 불변적 순서로 이루어져요. 그 불변적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단계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도덕적 발달 후퇴도 가능해. 단계가 있긴 한데 후퇴 가능해. 언제 후퇴가 가능할까? 도덕 발달이 후퇴가 가능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 행동 같은 것들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가 언제냐면 쫄릴 때? 쫄릴 때라기보단 굉장히 취약해졌을 때. 취약해졌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단어 말고 취약해졌다라고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죠. 어쨌든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비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아니야. 그것도 심신미약이라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 멘탈이 터졌을 때? 멘탈이 터졌을 때. 멘탈이 터졌을 때,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덕적 발달, 도덕적 추론 같은 것들이 원래는 막, 모든 것 다 공평하게 나는 관대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막 부하 직원을 쥐잡듯이 쪼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덕적 발달이 후퇴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제 이 도덕적 발달이 후퇴하느냐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취약할 때 혹은 이제 멘탈이 터졌을 때 뭐 요런 상황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현재 처한 상황이 뭐랄까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 이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있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왜 도덕적 발달이 후퇴하냐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억제하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은 또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실행 기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 규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상기시켜야 되는 거야. 상기시키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자고 하는 것을 계속 이니비션 하면서 이 도덕적 행동으로의 그 행동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궁핍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아까 무슨 단어를 썼었지? 멘탈이 터졌거나 아니면 쫄려 있거나 뭐 이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각성되어 있거나 아무튼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두뇌 풀 가동을 한단 말이에요. 두뇌 풀 가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용량이 굉장히 작게 남아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든가.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던 이 억제하던 힘이 브레이크가 탁 풀리면서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덕 발달이 후퇴 가능한 거를 정보 처리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왜 그런 인지 능력을 키우지 않았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어떤 정의적인 문제에서 이런 걸 이제 심리학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후퇴하냐? 뭐 이런 식으로 후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령에 따른 도덕성 발달의 차이가 나요. 왜? 인지 능력이나 정서 능력, 도덕에는 인지, 정서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에 따라서 인지 능력, 정서 능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덕성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별과 관계없이 중다지향적 도덕적 추론을 사용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성들도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관계 편견이라든지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를 이제 보거나 그 어떤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콜버그나
그 길리건의 연구들은 그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걔네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쪽을 합치면은 하나의 연구를 이제 워커가 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뭐 헛짓을 한 건 아니에요. 콜버그랑 길리건이. 그 사람들이 어떤 다툼과 논쟁이 있었기에 워커가 짜증나가지고, 물론 짜증난지 안 난지 몰라요. 그만 좀 싸워라고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 두 개를 통합해보면 어떨까 해갖고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덕성 자체에는.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 자체에는 성별에 대한 영향보다는 어떤 거? 인지, 정서, 뭐 이런 그 기본적인 능력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도덕적 행동, 행동정의인. 도덕적 행동은 행동적 요소로서 도덕 기준 위반의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과 일치한 행동, 거짓말 혹은 속임수 등 도덕적 규칙을 위반의 유혹을 경험할 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반영을 해요. 근데 이 인성교육조사 연구에서 그러니까 아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도덕적 행동이 일관적이지 않죠. 정직한 것은 안정적인 특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황적인 거고, 그게 이제 특수성의 원리인데, 도덕성에 대한 특수성의 원리인데, 도덕정의, 도덕출현 및 도덕성 일련 내면의 도덕 원리보다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가끔가다 빡치게 하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좀 이제 운전 얘기긴 한데, 왜 이런 사거리에서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해요. 우회전을 하려고 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편의점이 있어. 그러면 꼭 약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회전 하는데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두고 있단 말이야. 편의점 갔다 오고 나 여기서 뒤에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다 빵빵거리고 있는데 안 움직여. 사람도 없어. 보면은 편의점 갔다가 온 거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여기다가 이걸 세우면은 뒷사람이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를 몰라서 그러는 건가? 몰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맞아야 되나? 뭐 알긴 하지만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편의점에 가서 뭐 뭔가를 사갖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달려있던, 아니 도대체 편의점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급하게 이제 뭔가를 사오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 돌아왔고 어디 이제 한적한 데다가 세워놓고 어쨌든 교통의 어떤 그 흐름은 방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집 앞에서 맨날 나갈 때마다 항상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려. 이거는 이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 여기 뭐 좀 더 얘기해 보면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까 하고 항상 그럴까 하고 왜 여기 주차할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라는 것을 인식을 제 생각에는 이제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인식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죄책감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길가에서 뭔가를 이제 일을 봐야 될 때는 꼭 주차장을 찾거든요. 그래서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주차료가 막 아깝다고 주차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데 주차해갖고 사고 나가지고 과실 100% 나오고 아니면은 주차 위반 딱지 떼갖고 몇만 원씩 이제 내는 것보다는 그냥 몇천 원 내는 게 훨씬 싼 거 아닌가? 굉장히 쓸데없는 거에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차라리 술 한 잔을 덜 먹으면 주차료를 아끼지 않나? 아무튼 여기 이렇게 차를 대는 사람들이 왜 여기다 차를 댈까? 그러니까 보통 도로 같은데 긴 데든 짧은 데든 갓길에 잠깐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처에 충분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이제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운전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랑 자주 싸우긴 하는데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뭐 은행에 이제 볼일 보러 갈 때 제가 가끔 예전에 라이드를 해가지고 은행에 모셔드렸는데 잠깐 요 앞에서 세우고 있으래요. 뒤에 차가 오는데 남들 불편하게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내리고 나는 저기 돌다 오거나 아니면은 딴 데 주차 장소를 찾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여기서 기다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내리라고 내리고 내리고 이제 빙빙 돌다가 태워서 오는데 뭘 그걸 뭐 돌고 오냐고 막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종류의 도덕적 행동은 시간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상당히 일관적인 아동의 도덕 품행, 도덕 출원, 도덕 행동의 측정치간의 상관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도덕 품행, 실제로 행동하는 거, 도덕 출원, 어떤 인지적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도덕 행동 같은 경우에 이 품행이나 출원이나 행동의 관련성이 연령에 따라 연령이 증가하면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는 뭐 하나가 뭐 뛰어나게 되면은 뭐 하나가 굉장히 높으면은 품행이나 행동 같은 것도 다 같이 관련을 가지면서 같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도덕 행동 같은 것들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덕 추론도 낮고 품행도 낮고 그래서 이제 도덕 행동이 이제 낮아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실행 기능 같은 것도 이제 도덕성, 행동적인 요인이랑 관련성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다른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걸 수도 있겠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서 강화는 뭐 도덕 행동 역시 강화를 통해서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이게 행동주의 접근으로 보는 거예요. 유혹에 저항해서 증가하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칭찬하는 빈도는 낮아요. 근데 오히려 도덕적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강화. 그리고 어떤 행동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을 해야 돼요. 자, 도덕 행동, 도덕적 행동을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덕적 행동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반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 행동 그냥 애들 입장에서 도덕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 공공장소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눕지 않고 울지 않고 잘 참고 집에 왔다 라고 했을 때 맨 처음부터 조용히 이제 쭉 있다가 집에 와요. 그럼 양육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얘가 웬일로 이렇게 조용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잘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칭찬의 빈도가 굉장히 낮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칭찬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자마자 뭐 엊그저께도 이제 뭐 지나가다 봤는데 건물에서 봤는데 어떤 애랑 부모님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막 애는 빽거리고 그러는데 그 양육자 둘이서 애를 엘리베이터에 밀어넣어갖고 빨리 들어가! 하면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날려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 타는 데서. 네, 사람이 별로 없는 건물이라 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뭐 혼내려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처벌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처벌의 억제적 통제력을 발달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부적절한 행동 같은 것들을 빈도를 낮출 수는 있어요. 낮출 수 있는데 금지된 행동에 대한 인지적 설명이 이제 동반돼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걸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론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죠. 양육자가. 근데 애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아직까지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 같은 것들을 계속 만족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또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확장되면서 뭐 배제 상황도 벌어지거나 뭐 이런 걸 알면서 남들이랑 나눠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인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복. 양육자는 속이 타들어가죠. 살이 맨날 싸우면서 끄 참으면서 이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뭐 어쨌든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직 그런 능력에 있어서 미숙하기 때문에
합리적 처벌이 아까 얘기했지만 효과를 향상시키는 이유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은 조금 안정이 돼요. 근데 이유를 모르면은 더 불안정한 거야. 뭐 정서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왜 나쁜지 모를 때는 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기분이 좋아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아져요. 물론 이제 그게 이유를 알아서 좀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 완화가 됐는지는 뭐 이제 뭐 봐야 되긴 하는데, 실험을 할 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나서 이유를 찾으시오 뭐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질적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아무튼 이제 그런 명확한 이유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제 그 처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금지된 행동에 대한 각성의 기인을 내부 기인시키는 게 어떻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나는 긍정 자기상을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죠.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짓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면은 나쁜 사람이야, 혹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된다. 외부 기인, 난 붙잡혀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붙잡히지 않으면은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그 일반 도로에서 요즘에 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1km 전부터 앞에 이제 몇 킬로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 뭐 주의하세요. 알람 뜨잖아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천천히 가고 카메라가 없을 때는 빨리 달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부 기인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학부 때 동기하고 무슨 공모전 같은 거, 안전운전 공모전 같은 걸 한다고 자유로 막 달리면서 영상 찍고 막 이런 거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녹화를 하고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운전자의 시선이, 제가 이제 찍었는데 운전자의 시선이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쓱 가면서 화면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가 있을 때 천천히 갔다가 다시 이제 확 빨리 가는 이제 영상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그 사운드 따로 따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합성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멘트가 뭐 형 그따구로 달릴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자막 나가고 뭐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외부 기인 하는 거죠. 외부 기인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안 보면은 안 하게 되는 거고, 설명 없이 처벌할 경우 금지된 행동에 대한 각성이 외부 기인 될 것이며, 감시가 없을 때는 아동이 유하게 저항하도록 설득하는데 충분히 못해주고, 없으면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더불어 규칙을 준수하는 모델 행동과 모델의 합리적인 설명에 아동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면, 행동적인 요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정서적인 요인 내용에서도 사회학습이란지 그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이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기 때 굉장히 양육자한테 애로사항이 꼽힐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어렸을 때도 어떻게 보면 왜 엄마 아빠는 막 그렇게 안 하면서 나한텐 그렇게 해 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청소년기 되면 이제 달라질 강도가 더 세지죠. 또 다른 방식으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약간 국지도발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때 이렇게 되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도 이제 세계 전쟁급으로 이제 부모님과 자녀 간에 다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합리적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키우는 방법. 근데 재밌는 게 그 양육자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신의 자녀가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냐, 착한 아이였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양육자들 반 이상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착한 아이, 도덕적인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뭐 지금 우린 도덕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키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육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애정철회법, 권력행사법, 귀납법이 있어요. 애정철회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 막 시끄럽게 떠든다기보다 막 울고 불고 뒹굴고 이럴 때, 엄마 아빠 간다. 거기 혼자 있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애정 철회법이에요. 사랑해. 그럼 이제 애가 더 울면서 빽 울면서 한 열에 9에서 8은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듣는 이제 한두 명이 있죠.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이미 아는 거지. 나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사랑의 상실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유발을 하는 게 이제 애정 철회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연인 관계에서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애정철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행사법 같은 경우에는 자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강압적 명령, 신체적 제약 및 물리적 행사 같이 상위 권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포, 분노, 원망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듣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이제 분노가 원망과 이런 것들을 점점 키워 나가게 되죠. 권력행사 이런 애정철회법이나 권력행사법 같은 경우에는 왜 시원할까?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는 방법이고, 물론 이제 가장 효과는 굉장하죠. 바로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게 있어요, 양육자들한테. 그런 것들은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듣는 애들도 있고 안 듣는 애들이 있긴 한데, 뭐 대부분 원망이나 분모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분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울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양육자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은 어렸을 때 양육자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회적인 사회생활이라기보다는 그 또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비행이나 이런 쪽으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엔 비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엇나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은 귀납법, 어떤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강조하고 자녀가 어떤 폐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이게 잘못됐고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너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덕성 발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도덕성을 내비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규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제 이 행동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 생각 어떤 위법한 도덕적인 것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도덕적 행동 같은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정서라든지 어떤 사고 과정이라든지 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내면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내면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는 가장 이제 가까운 양육자가 모범을 보이고 어떤 행위를 이제 잘못했을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한 번 말하면은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키우는 방법 중에서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이걸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도덕성은 판단 기준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도덕성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